동네 종합병원 8층 병실 안. 공기는 이상할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뇌졸중으로 한쪽 몸이 굳어버린 시어머니 오영숙 여사가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남편 박재민이 얼굴을 붉힌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누워 계신데 아직도 회사 생각이 나. 너는 맏며느리야. 당장 회사 그만두고 엄마 간병해. 그의 목소리는 병실 벽을 때리고 다시 제 가슴으로 튕겨 들어왔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 박혜리는 명품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더니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새언니, 나는 애들도 있고 집안일도 있어요. 언니는 애도 없잖아요. 솔직히 언니가 엄마 보는 게 제일 맞죠. 침대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까지 힘없는 목소리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여자가 돈 좀 번다고 기세등등 하더니 이제 시어미가 쓰러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구나. 내일부터 회사 가지 말고 여기로 와. 내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네 손으로 해야겠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눌렀습니다. 몇 초 뒤 병실 안에 남편 박재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건 네 엄마지. 내 엄마 아니잖아. 내가 왜 거길 가? 네가 알아서 해. 내가 그 집 아들이야. 순간 병실 안의 모든 소리가 덧습니다. 시누이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녹음을 끄고 가방 속에서 흰색 서류 봉투를 꺼내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미는 처음엔 그것이 제 사직서라고 생각했는지 오만한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장을 펼친 순간 그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당신에게 똑같이 돌려줄게. 그건 당신 엄마지. 내 엄마 아니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차례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제게서 빼앗아간 것들, 모욕한 시간들, 짓밟은 마음들,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받을 겁니다. 그 순간 남편은 제게 달려들 듯 몸을 일으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 밖에는 제 변호사와 회사 법무팀장 강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차갑고 침착하게 그들 앞에 설 수 있기까지 저는 무려 96일 동안 지옥을 걸어야 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서윤. 그때 저는 36살이었고 부산항에 있는 국제물류회사 전략기획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해운대에 작은 아파트가 있었고 연봉은 또래보다 높았고 회사에서는 동북아 물류 확장 프로젝트를 맡길 만큼 저를 신뢰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저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팀장이 아니라 밥 차리는 아내, 빨래하는 여자, 시댁 행사에 빠지면 죄인이 되는 며느리였습니다. 남편 박재민은 전자부품 회사에 다녔지만 직급도 수입도 저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늘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안의 기둥은 남자야. 네가 돈 좀 번다고 남자 위에 서려고 하면 집안 망한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결혼이란 서로 맞춰가는 것이라고 믿었고 제가 조금 더 참으면 언젠가는 이 사람도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2021년 2월 17일 밤 부산에는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회의실에서 다음 분기 물류 계약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40분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자 부산의료원 응급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자님, 따님 되시나요? 어머님이 시장에서 돌아오시던 길에 버스와 접촉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골반과 다리 쪽 손상이 심하고 출혈이 있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가방을 챙기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가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나 지금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재민 씨, 엄마가 사고를 당했대. 지금 수술해야 한대. 나 혼자 너무 무서워. 병원으로 와줘. 잠깐의 침묵 뒤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지금 중요한 자리라니까. 내가 간다고 장모님이 바로 깨어나는 것도 아니잖아. 네 엄마니까 네가 알아서 해. 수술 끝나면 연락하고.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제 결혼 생활의 민낯을 처음으로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손이 덜덜 떨려 안전벨트도 제대로 매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수술실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빨간 수술 중 불빛만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긴 밤 동안 저는 남편에게 5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지나 수술이 끝났고 의사는 엄마가 고비는 넘겼지만 최소 3달 이상 입원과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만으로도 감사해서 복도 벽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에 잠깐 들렀을 때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고도 괜찮아?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험은 들어놨어. 교통사고면 합의금이나 보험금 좀 나오겠네. 병원비 만만치 않을 텐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를 바라보다가 말문을 잃었습니다. 제 엄마가 죽다 살아났는데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이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아프고 제 몸이 지쳐 있었고 무엇보다 아직 남편이라는 이름을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말에 몇 시간만 엄마 곁에 있어 줄 수 있어? 나 정말 잠을 못 자서 쓰러질 것 같아. 그는 TV 리모컨을 누르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왜? 엄마가 내 엄마인 건 맞지만 당신한테는 장모님이잖아. 가족이잖아.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말은 똑바로 하자. 그건 네 엄마지. 내 엄마 아니야. 내가 그 집 아들이야. 네가 알아서 해.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칼처럼 아주 깊게.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순간부터 남편에게 기대는 마음을 조금씩 접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입원 생활은 길고 잔인했습니다. 96일 동안 저는 3곳을 오갔습니다. 부산항 회사, 부산의료원 병실, 그리고 해운대 집. 새벽 5시에 일어나 엄마가 먹을 죽을 끓이고 병원에 들러 약과 식사를 챙기고 회사로 뛰어가 회의를 하고 밤이 되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사고 후유증으로 밤마다 통증을 호소했고 가끔은 정신이 흐려져 제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저는 병원 보호자 침대도 아닌 접이식 의자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다 거울을 보면 눈밑이 시커멓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집에 잠깐 들러 옷을 챙기면 그는 소파에 누워 투덜거렸습니다. 집골이 이게 뭐야? 냉장고에 먹을 것도 없고 빨래는 쌓여 있고 나는 남편 대접도 못 받고 살아야 해. 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직 혼자 못 움직여. 그러자 그는 짜증을 냈습니다. 알아. 그런데 나도 네 남편이야. 언제까지 친정에만 미쳐 살 건데.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조금 정신이 맑아졌을 때였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재민이는 많이 바쁘니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드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대. 곧 올 거야. 엄마는 서운한 눈빛을 애써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밖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신우이 박혜린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엔 보지도 않던 계정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 재민, 시어머니 오영수, 시누이 혜린이 경주 불국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고급 한정식집에서 건배하는 모습이 있었고 마지막 사진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Family time is the best healing. 가족의 시간이 최고의 치유라니. 제 엄마는 병원 침대에서 겨우 숨을 쉬고 있었고 저는 96일째 무너져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가족여행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전화해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에서 엄마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사진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진들이 훗날 제 무기가 될 줄은. 엄마가 퇴원한 뒤에도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혼자 걷지 못했고 재활치료와 통원 진료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퇴근하면 엄마 집으로 가서 식사를 챙기고 약을 정리하고 병원 예약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밥이 없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던 5월 시댁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가 도록 저는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제사는 끝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며느리가 돼서 제사상도 안 차리고 이제야 오냐? 친정엄마가 그렇게 중요하면 거기서 살지 왜 시집은 왔니?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얘는 친정밖에 몰라. 우리 집은 하숙집인 줄 안다니까. 시누이, 혜린도 거들었습니다. 새언니가 돈 잘 벌면 사람 쓰면 되잖아요. 왜 온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저는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제 마음속에 그들의 말을 차곡차곡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6월에 일어났습니다. 엄마의 추가 치료비를 내야 해서 제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비상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통장에는 엄마가 20년 동안 작은 분식집을 하며 모아준 돈 4,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전날 엄마가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딸아, 여자는 언제든 자기 돈이 있어야 한다. 이건 엄마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울타리야. 그런데 그 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잔액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하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명의로 5,5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범인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내 통장, 돈 어디 갔어? 그리고
이 대출은 뭐야? 그는 처음에는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류를 들이밀자 귀찮다는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 내가 좀 썼어. 요즘 친환경 에너지 주식이 뜬다고 해서 넣었어. 조금만 기다리면 2배 될 거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어떤 돈인지 알아?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내 마지막 비상금이야. 그는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어차피 네 돈도 우리 집 돈이잖아. 그리고 대박 나면 갚으면 되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제가 울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해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희생하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더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지친 아내처럼 굴었습니다.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그의 말에 크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샀고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항상 준비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출력했고 대출 서류를 모았고 병원비 영수증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경주 여행 사진도 저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모욕하는 통화, 시누이가 책임을 회피하는 말, 남편이 제 돈을 썼다고 인정하는 말까지 하나씩 모았습니다. 74일 동안 저는 39개의 녹음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끔찍한 파일은 남편이 술에 취해 친구와 통화하던 밤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 마누라 돈 잘 벌잖아. 빚 좀 갚으라 하면 되지. 걔는 절대 이혼 못해. 지 엄마 아프고 체면도 있고 결국 내 말 들을 수밖에 없어. 저는 방 안에서 그 파일을 듣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마지막 미련이 녹아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8월 하늘은 이상한 방식으로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영숙 여사가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몸에 마비 증상이 남았고 병원에서는 장기 간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엄마 쓰러졌어. 당장 병원으로 와. 저는 회의 중이었지만 병원으로 갔습니다. 동네 종합병원 복도에 도착했을 때 남편과 시누이는 이미 싸우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딸이잖아. 네가 엄마 좀 봐야지. 혜린이 받아쳤습니다. 오빠가 장남이잖아. 그리고 나는 애들 학원도 보내야 하고 집안일도 있어. 나더러 병원에서 어떻게 자? 둘은 한참을 싸우다가 동시에 저를 보았습니다. 재민이 말했습니다. 서윤아, 네가 하는 게 맞겠다. 너는 며느리잖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그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건 네 엄마지. 내 엄마 아니잖아. 하지만 저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시어머니에게 하루 종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간병인을 쓰면 한 달에 38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아까워했습니다. 시누이는 돈도 시간도 못 낸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남의 손은 싫다. 며느리 손이 제일 편하지. 너 회사 그만두고 나 좀 돌봐라.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 어머니가 입원해 계실 때는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친정하고 시댁이 같니? 시어머니는 남편 낳아준 사람이고 네가 모셔야 할 어른이야. 남편도 집에 돌아와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회사 그만둬. 내가 남자인데 병원에서 엄마 기저귀 갈고 있을 순 없잖아. 네가 여자고 며느리니까 네가 해야지. 저는 물었습니다. 내 월급이 당신보다 거의 2배 많아.
현실적으로 보면 당신이 쉬는 게 맞지 않아? 그는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돈 얘기하지 마. 여자가 돈 좀 번다고 남편 무시하는 거야? 며칠 뒤 그는 거실 탁자 위에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번 주 안에 회사 정리하고 병원으로 와. 안 그러면 이혼이다. 저는 그 쪽지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가 이혼을 협박으로 사용한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그즈음 회사에서는 제게 뜻밖의 기회가 왔습니다. 본사에서 동부가 물류 확장 프로젝트를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었고 부사장은 저를 직접 불러 말했습니다. 한 팀장,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지역 총괄 자리까지 갈 수 있어. 힘들겠지만 해볼 수 있겠나? 예전에 저라면 시댁 눈치를 봤을 겁니다. 남편이 싫어할까봐,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까봐 망설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날 점심, 회사 법무팀장 강도현이 제 상태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제 입사 동기였고 회사에서 몇 안 되는 진짜 친구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의 사고, 남편의 외면, 돈, 대출, 시댁의 모욕, 그리고 지금의 간병 강요까지. 도현은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건 그냥 부부싸움이 아니야. 경제적 학대고 정신적 폭력이고 명백한 이혼 사유야. 네가 약해서 참고 있는 게 아니야. 너무 오래 혼자 버틴 거야. 그 말에 저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누군가 제 고통을 처음으로 제대로 봐준 것 같았습니다. 도현은 이혼 전문 변호사 윤석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모아간 자료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특히 명예도용대출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녹음, 문자, 통장 내역, 병원비 자료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끝내면 됩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새로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봤어. 회사 그만두는 쪽으로 정리해볼게. 재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 잘 생각했어. 역시 우리 서윤이가 철이 들었네. 그럼 퇴직금은 언제 나와? 내 빚부터 조금 막고 엄마 병원비도 처리하자.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는 제가 퇴직금을 들고 무릎 꿇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직서가 아니라 이혼 소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증거를 얻기 위해 신우이 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녹음 버튼은 이미 눌러져 있었습니다. 혜린아, 내가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님을 돌보게 되면 주말에 몇 시간이라도 네가 대신 와줄 수 있을까? 그래도 딸이니까 어머님이 편하실 것 같아서. 혜린은 바로 짜증을 냈습니다. 새언니, 지금 농담해요. 나 그런 거 못해요. 엄마 기저귀 갈고 몸 닦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병원비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장남이니까 나중에 집도 받을 거고 새언니는 오빠 아내니까 같이 책임져야죠. 나는 내 가정이 따로 있어요. 나한테 이런 걸로 전화하지 마세요. 통화가 끊긴 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그는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회사 그만두겠다고 선언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평소보다 진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전장에 나가는 사람처럼요. 가방 안에는 흰색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직서가 아니라 이혼 소장, 은행 서류, 대출 자료, 녹음 목록,
경주 여행 사진, 그리고 변호사가 정리한 128쪽짜리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6시까지 와라. 죽은 너무 묽으면 안 되고 물은 미지근하게 맞춰라. 마사지도 배워와. 몸이 쑤셔 죽겠다. 혜리는 가방을 챙기며 웃었습니다. 새언니, 잘 됐네요. 나 이번 주말 서울 가야 했거든요. 엄마, 잘 부탁해요. 남편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 엄마한테 말해. 네가 가족을 선택했다고. 저는 천천히 봉투를 꺼내 협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맞아. 나는 가족을 선택했어. 그런데 내 가족 안에 당신들은 없어. 남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냐? 왜 그러냐?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소장. 병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첫 번째 녹음을 틀었습니다. 그건 네 엄마지. 내 엄마 아니잖아. 내가 왜 거길 가? 남편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이어서 혜린의 녹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죠. 나는 내 가정이 따로 있어요. 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96일 동안 병원에 누워 계실 때 당신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 전화 한 통도 없었어. 오히려 경주에 가서 가족여행이라고 사진을 올렸지. 그런데 이제 당신들 엄마가 누우니까 갑자기 내가 가족이야. 내가 며느리야. 내가 당연히 희생해야 해. 재민이 벌떡 일어나 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강도현과 윤석진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한서윤 씨와 관련된 모든 연락은 제 사무실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저는 남편 앞에 또 다른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당신이 내 명의로 받은 5,500만 원 대출 자료야. 이건 내 통장에서 사라진 4,200만 원의 흐름이고 나는 이미 고소 준비를 끝냈어. 재민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소리치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어. 우리 다시 얘기하자. 그래도 우리가 7년을 살았잖아.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미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끝까지 참을 거라고 믿었을 뿐이야. 시어머니가 병상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이 독한 년아. 시어미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혼이라니. 천벌 받을 거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천벌은 받을 사람이 받겠죠. 남의 딸 피눈물 흘리게 하고도 며느리 도리만 외친 사람들이요. 그렇게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재민의 비명 같은 목소리와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제 귀에는 그 소리가 제 자유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뉘우치기는커녕 더러운 방법으로 저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는 제가 회사 법무팀장 강도형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함께 갔던 날 회사 회식 후 나란히 걸었던 장면을 몰래 찍어 악의적으로 편집해 회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는 제 회사 정문 앞에 서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승진하자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놀아났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더 잔인한 건 그때
엄마가 폐렴 합병증으로 다시 입원했다는 연락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회사 감사팀에서는 즉시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회사로 갔습니다. 감사실에 들어가니 제 앞에는 사진과 익명 제보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불륜을 저지른 적 없습니다. 강도연 팀장은 제 법률 상담을 도와준 동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남편은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제 돈을 가져가고 이혼 소송 중인 상황에서 회사 앞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회사 출입 기록, 회의 일정, 이메일, 변호사 상담 예약 내역, 남편의 협박 문자, 회사 앞 CCTV, 그리고 그가 제 돈을 썼다고 인정한 녹음 파일까지. 며칠 뒤 회사는 공식적으로 저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히려 재민의 행동은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로 판단되었고 그의 회사에도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민이 업무상 중요한 보고를 누락하고 회사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던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는 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를 무너뜨리려고 던진 돌이 자신의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이혼 재판은 예상보다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윤석진 변호사는 128쪽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장모의 사고를 외면한 녹음, 며느리라는 이유로 간병을 강요한 대화, 시누이가 책임을 회피한 통화, 4,200만 원이 빠져나간 통장 내역, 5,500만 원의 대출 서류, 경주 여행 사진, 회사 앞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영상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재민은 처음엔 모든 것이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그의 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판사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며 배우자의 재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그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7년 동안 가슴 위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드디어 굴러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고 부당하게 발생한 대출 책임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잃고 빚에 쫓기게 되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토록 며느리에게 맡기고 싶어 했던 어머니 간병을 결국 자신이 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간병인을 쓸 돈은 없었고 시누이 혜리는 오빠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큰 소리치던 사람들은 책임 앞에서 가장 먼저 도망쳤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재민에게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마지막으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그는 예전과 달리 완전히 무너진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만 찾아. 네가 해준 밥이 먹고 싶대. 우리 그래도 가족이었잖아. 한 번만 돌아와줘. 저는 그때 엄마를 위해 전복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당신 입에 올리지 마. 가족은 필요할 때 버리고 분리할 때 부르는 이름이 아니야. 당신 엄마는 당신이 돌봐. 나는 내 엄마 밥 먹여 드리러 가야 해서 바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말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엄마의 건강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지팡이를 짚고
병원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엄마를 모시고 광안대교가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창밖에는 부산의 밤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미안하다. 예전엔 여자는 참고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 가정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알겠다. 너를 울리는 집은 가정이 아니라 감옥이야. 저는 웃으며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 앞으로 우리 집은 누가 희생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숨 쉴 수 있는 곳이면 돼. 회사에서도 좋은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맡은 동북아 물류 프로젝트는 성공했고 저는 지역 프로젝트 총괄로 승진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을 때 문득 병원 복도에서 울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댁 제사상 앞에서 고개 숙이던 제 모습, 남편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제 모습, 엄마 병실에서 몰래 울던 제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시간은 저를 부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해운대에 제 명의로 된 새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고 밤이 되면 광안대교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주말이면 엄마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엄마가 소녀처럼 웃는 모습을 보면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은 처음부터 여기 있었구나. 저를 이용하고 짓밟고 필요할 때만 가족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에게서 벗어난 뒤에야 저는 진짜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딸이라는 이유로,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끝없이 참고만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희생이 사랑일 수는 있지만 사랑이 반드시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만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로 나는 내 삶을 지킨다라고 남겨주세요. 어쩌면 그 한 문장이 지금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때 결혼을 지키는 것이 제 인생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나를 짓밟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요. 남편이 제게 말했던 그 한마디. 그건 네 엄마지. 내 엄마 아니잖아. 그 말은 제 가슴을 찢었지만 결국 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게 돌려준 한마디. 그건 당신 엄마지. 내 엄마 아니야. 그 말은 복수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선언. 더 이상 죄책감에 묶여 살지 않겠다는 선언. 더 이상 남의 집 도리를 위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 최고의 복수는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복수는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한서윤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용자가 제공한 원문과 앞서 정리한 3부 구조를 바탕으로 새롭게 각색한 한국어 유튜브용 내레이션 대본입니다.